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78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썰렁하네요.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청년회장 겸 부녀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한대행의 마스터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나은 씨는 연차를 쓰는 것으로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지? 지난주의 붉은 파티. 네, MBC 붉은 파티 할까요? 아주 또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 붉은 파티 이전에 우리가 그 기자회견 하나 했죠.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는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죠. 네. 예, 그 MBC PD 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주제긴 했는데 이제 저희 시민행동의 그 초점은 뭐였냐면은 이런 PD 수첩 제작 중단 사태와 같은 모든 이 어떤 방송사 MBC, KBS의 횡포 그 이면에는 사실 적폐 이사들이 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적폐 이사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 최종적인 권한, 특히 사장이요. 이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사들이 지금 7대4, 이 7명의 다수가 전부 구여당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이사들이거든요. 뭐 이인호, 고영주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사를 장악하고 있는 한 MBC, KBS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PD 수첩 제작 중단 사태와 더불어 그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적폐 이사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적폐 이사들 사퇴하라. 또는 이제 방통위가 바뀌니까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문을 쓰는데 진짜 최근 들어서 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면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서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KM 서로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사 넣어줘야 돼요.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영주 이사장은 당연히 뭐 너무 나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인호 이사장 이야기를 했는데 KBS의 이 조우석 이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KBS 조우석 이사를 말하고 나니까 MBC가 김강동 이사와 유희선 이사라고 이화여대 교수가 있어요. 이 두 분이 막상막하라 누구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면서 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광동, 유희선 두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고민하는 그 박문진 쪽에 이제 그 고민이 있고 박문진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KBS에도 차기한 이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셋셋으로 다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기자회견문이 무슨 한 30장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막 그걸 줄이고 늘리고 막 정말 별 버전을 다 하다가 결국은 김강동 이사와 조우석 이사만 구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그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박문진 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한 법률가 출신 이사 뭐 이런 식으로 별별 해괴망측한 행동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쭉 엮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 추천 이사들의 행동이 뭐 누가 더 나쁘다,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관이다.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자회견문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읽는 우리 박석원 대표님이나 그걸 듣고 있는 다른 맞아요. 기자회견 참가자분들이나 특히 사회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MBC 노조 관계자분들이 와가지고 빨리 끊어야 된다고. 빨리 끊어야 된다고. 근데 한 줄도 뺄 수 없거든 우리 마음은. 또 그거를 그래서 너무 엑기스만 뽑은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중각 그 다음에 바로 돌마고 붉은 파티를 시작했기 때문에 붉은 파티를 준비하신 이중각 PD님께서는 제 시간에 시작해야 공연도 짜잔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굉장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뭐 기자회견뿐만이 아니고 붉은 파티도 다 잘 됐죠. 잘 됐습니다. 공연도 아주 우리 김민식 PD가 이제는 정말 전국구 스타로 떠오를 만한 끼와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뭐 자크 아니 아까 방송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우리 80년대 동기 수준의 그 아줌마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시절에 춤을 추시더라. 깜찍했다. 네, 아까보다는 굉장히 수위가 낮아지셨는데 네, 깜찍했다. 굉장히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요즘 춤이 아니고 네. 예전 우리 춤 아주 딱 그 춤을 추시더라고 김민식 PD가. 아무튼 참 일단 보기 좋은 거는 사실 MBC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렇게 유쾌하게 진짜 싸우고 있다는 점이 속으로는 얼마나 또 힘드신 점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 하려고 저는 좀 일찍 갔는데 저희 다른 간사들이랑 지하에 차를 대고 짐을 이렇게 옮기려고 엘리베이터로 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가는데 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빨을 닦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김민식 PD가.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비제작 부서로 쫓겨나 있는 그 현실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지하 2층 주차장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고 나올 일이 없잖아요. 원래 본래 PD 그 직분에 있었으면은.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아무튼 참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붉은 파티가 이제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고요. 조금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거는 6시 반에 시작을 하는 바람에 직장인들은 거의 8시가 돼야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암이 멀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사실은 그동안 상암을 갈 때마다 거의 차를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관용 녹음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정말 산 넘고 물 넘어 가는 그런 진짜 기분. 멉니다. 네. 그래서 MBC 분들은 상암에서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암 MBC 앞에 가서 하는 촛불 집회를 오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6시에 퇴근을 해서 칼퇴를 해서 와도 7시 반이나 돼야 도착하고 조금 칼퇴를 못하고 눈치를 보다 오면 8시는 돼야 도착해서 뒤풀이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MBC는 또 6시 반에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또 이제 고육책을 내놨어요. 우리 이유는 MBC 노조의 그 취지는 그 주변 직장인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 6시에 퇴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퇴근길에 막 시끄러우면 와서 그래도 볼 본다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더라고요. 네. 기자회견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어차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못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지역 워낙 거기에 이제 뭐 그야말로 몰려 있잖아요.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매번 6시 반에 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하자라는 의견들도 주셔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이벤트성으로라도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한번 해볼까. 양사가 다 같이 준비해서 이런 생각도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시기가 빨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이 붉은 파티를 준비할 때는 한 20명 모여서라도 계속 모이자. 이 이슈 이렇게 크게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모여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KBS 때 200명 모이시고 그다음에 어제는 한 300명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한 300명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자신감이 저희도 생기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이즈를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뭐 주말에 해보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4.16 합창단에서 공연 와주시겠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고 예술인들이 같이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는 이제 문화재는 항상 그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먼저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론화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상암 MBC 오로지 그 사람 상암동 김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화장실 갈 때마다 김장겸만 물러나라 김장겸 물러나는데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사회로 갔더니 사장을 얻고 찌질이들 임원들만 앉아가지고 소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3분 안에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입니다. 이따구로 이사를 하고 무슨 사장 노름이야. 프로듀서 제작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돌마고 세 번째 불금 파티 8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앞.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4시에 공범자들 이제 그 시사회를 했거든요. 민원연 시사회. 그런데 사람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저번에 7년인가? 그때는 사실은 노쇼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아예 신청을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이 더 오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혹시나 하고서 이제 그거를 머릿수 그 자석수하고 이제 신청자 수를 딱 맞췄는데 반 이상이 안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는 토요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극장이 다 찼고요. 양쪽에 이렇게 조금 빈자리 있었지만은 그 정상진 대표가 N9 대표가 굉장히 많이 온 시사회다. 이렇게 꽉 찬 시사회는 처음이다라고. 역시 민원연의 힘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왔고요. 극장도 워낙 컸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신 분들이 우리 민원연 회원도 있고 회원 따라 온 친구, 회원 친구 이렇게 2장씩 막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들 제가 진짜 들은 바로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다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화가 나고 이런 건 나중 일이고 일단 너무 재밌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들의 행동이. 일단 우리가 말하는 MB도 늘 재밌고 그리고 박근혜도 재밌고 김재철도 재밌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최승호 PD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모든 장면에서 최승호 PD만 나오면은 막 너무 웃겨가지고 감이 있는 분이에요. 개그감이. 네 맞아요. 그래갖고 다들 너무 재밌고 잘 만들었다. 이거는 된다. 그리고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KM 정상화에 대한 불을 지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다들 막 박수 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화도 아닌데 엄청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랬고요. 그날 아무튼 뭐 질문 그 관객과의 대화할 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왜 꼭 설득해 주셔야 된다. 왜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사실 안 보아도 된다. 우리는 또 그런 질문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2분 정도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질문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왜 그런데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최승호 PD가 이제 최승호 감독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사실 저는 그런 모든 게 다 그런 구제역이나 또는 우리가 메르스 사태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뭐 세월호가 가장 크죠. 공영방송이 있었다면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어. 당연히 뭐 그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강하게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었고 그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황우석 사태를 우리가 보도 안 했으면 MBC가 보도 안 했으면은 뉴욕타임스가 했을 것이다. 만약에 황우석 사태 뉴욕타임스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면 개망신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개망신이죠. 개망신 수준이 아니고 정말 국격이 완전히 우리는 통째로 시대의 바보 나라가 될 뻔했다는 온 국민이 바보가 될 뻔했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제 공영방송 그 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자본 자체가 사실 그 민영방송사하고는 규모가 안 될 정도로 KM이 규모가 크고 실제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뭐 돈과 사람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자꾸 우리는 그냥 팟캐스트 들으면 된다. 우리는 뭐 JTBC 보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저는 논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KM은 정상화 시켜놓고 팟캐스트는 더 재밌는 거 만들고 뭐 뉴스타파는 더 좋은 공영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그 심층 취재를 또 하면 되니까요. 마치 공영방송이 있건 없건 그런 작은 매체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그 논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김강동 이사 거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거기 MBC에서 엄기영 사장을 강제로 퇴진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김강동 이사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김강동 이사 아까 그 기자회견에 그 사람 넣자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웃겼던 게 김강동 이사의 행태를 막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한 줄이라도 줄이려고 엄청 기자회견문을 줄였는데 이건 너무 웃겨서 뺄 수가 없다 했던 게 이사를 3년임을 하셔서 직업이 MBC 이사인 김강동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3년임이니까 9년 동안 지금 MBC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아주 역사를 같이 한 거죠. MBC가 망가지는 그 역사를. 딱 9년, 그 네, 9년이에요. 네. 네. 언경을 내보내고 그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그 김재철을 사장시키고 안강한 김장경까지 쭉 한 그 역사를 함께한 김강동 이사가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반가웠어요. 야, 여기 그 사람이 지금도 이사한다는 걸 좀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예, 뭐 깨알 같은 재미가 있고요. 저는 사실 애초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좀 저는 객관적으로 그 관심이 많은 분야고 시민단체 다녔고 그러다 보니 애정이 많아서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저 사건이 뭐였지? 굉장히 궁금하다 싶은 내용들은 저희가 돌마고 붉은 파티 돌마고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결해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88 사태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연경 그 사장 사태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벌어졌던 것인가? 김재철이 와서 한 행동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올려서 이제 홍보해 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저는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저희 논평 이야기부터 하면 저희가 사실은 논평을 빨리 냈어야 돼요. 그 EBS의 그 외주 제작을 하시던 PD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박한성, 김강일 두 PD니까 PD님께서 독립 PD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그 피해자 증언대회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성명을 바로 못 냈어요. 그래도 발인 전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모셔오느라고 막 그 모금을 하고 해서 겨우 그분들의 유해를 이제 모셔왔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꽤 한참 지나서 어제 이제 발인을 하고 네, 보름 정도가 지났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버는 바람에 제가 그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민원연이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논평을 쓰기로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을 좀 접더라도 그렇게 해서 논평을 썼고요. 토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우리 논평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외주 제작하다가 그렇게 정말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황당한 일도 또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그 일 때문에 싸우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유지를 받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썼습니다. 봉우 씨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일단 박환성, 김강일 두 독립 PD는 EBS의 다큐멘터리 야수와 방주 촬영하시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우리 시간으로는 15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밤 9시쯤에 교통사고 숙소로 돌아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독립 PD들이 처해 있는 어떤 방송사와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어떤 왜곡된 외주 제작 관행, 굉장히 열악한 처우, 이런 부분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환성 PD가 EBS랑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싸우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을 맡길 때 제작비를 속된 말로 후려칩니다. 굉장히 축소해요, 제작비를.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가 드는 다큐멘터리면은 계약을 할 때 외주 계약을 맺을 때 1억만 쓰는 겁니다. 제작비로. 왜 그러냐면은 이 독립 PD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영화제도 있고 뭐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공모전에 내서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PD들이 지원해서 한 거잖아요. 뭐 물론 EBS 또는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름을 걸고 그 방송사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타낸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을 방송사들이 또 간접비, 이 간접비가 뭐냐면 협찬비예요. 너네가 협찬을 받았으니까 그 협찬은 우리 때문에 받은 거 아니니?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또 요구해요, 달라고. 그 박한성 PD가 14일 날, 우리 시간으로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불과 한 닷새 전에 이 보도가 나왔어요. 박한성 PD가 이제 참다가 이걸 터트린, 폭로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박한성 PD 주장에 의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40%를 내놓으라 그랬대요, 협찬비 명목으로. 근데 이게 이제 EBS가 논란이 되니까 EBS는 야, 우리 계약서상에 무조건 20%로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 벌써 퍼센테이지도 달라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박한성 PD는 이제 언론에 인터뷰하기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처음으로 폭로하는 거지만 이미 많은 독립 PD들이 그동안,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줬다 이거예요. 40% 달라 그러면 다 주고. 근데 지금까지 보통 관행상 절반을 떼어줬대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협찬비 명목으로, 간접비 명목으로.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 박한성 PD로 인해서 불거진 논란 중에 하나고, 사실 이 외에 독립 PD들에 처해 있는 열악한 처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이에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물론 이제 자기 회사를 박한성 PD님도 자기 회사를 차리고 있어요. 프로덕션을. 근데 이게 사실상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방송사들이 일을 안 주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일만 주면 어떤 열악한 처우도 그냥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작비 후려치기도 그렇지만은 뭐 욕설, 폭언, 폭행 이런 거 있더라도 그냥 감수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열악한 처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어도 저작권이 100% 방송사에 귀속돼요. 만들긴 자기네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차후에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광고비도 생기고요. 또 해외에 요새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수익은 전부 방송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 계약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PD의 사망이 비단 그냥 두 PD가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공정 계약을 시정해야 한다는 현실을 우리가 드디어 이제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이 박한성 PD, 김강희 PD 두 분이 선후배 관계인데, 역시나 이 열악한 처우 상황에서 돌아가신 차 안에 먹다 남은 햄버거하고 콜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유가족들의 이 심정을 찢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니 때울 시간도 없이. 왜냐하면은 제작비가 너무 적으니까. 심지어는 제작비가 적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가져가잖아요, 지금 방송사가.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제작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제작비가 더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민원연이나 다른 이제 좀 독립 PD 협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계약서 공개하라 이거예요. 계약서 공개는 안 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셔서 EBS는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공개했어요. 논란이 커지니까. 근데 지금 KBS, MBC, SBS 지금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외주 제작 비율이 반이 넘어요. SBS는 70%야. 자체 제작 비율이 30%도 안 돼요. 전부 다 외주 제작을 맡기면서 지금 외주 제작 그 계약서를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공개 안 하겠습니까? 뭔가 떨떠름하니까 공개를 안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계약서 공개해라. 계약서 공개하고 문제 있으면은 법에 따라서 표준 계약서 공정하게 작성해라. 그리고 EBS는 이 두 분 사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보통 이런 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마련이거든요. 장례위원회도 꾸리고. 근데 EBS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뒤늦게 한 21일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EBS가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독립 PD 협회에서는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미 모든 모금 활동 다 하고 있고 이슈화 되고 나서야 EBS가 뒤늦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진즉에 공정한 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워낙 우리가 KBS, MBC가 망가져서 말을 안 하지만 이제 수신료를 인상해야지 사실은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
KBS 자체가 KBS, EBS는 돈이 있어야 외주 제작을 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이라는 건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외주 제작을 일부러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을 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외주 제작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외주를 일부러 권장한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데 외주를 권장을 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납품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작 비용을 안 주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굉장히 서로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EBS나 KBS가 폭리를 취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EBS 너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논평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EBS가 좋은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돈을 너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신료 중에서 EBS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이건 또 이제 KBS 문제입니다. 사실 네. 본질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EBS에 대한 지원금을 EBS라는 그 프로그램의 특징상 굉장히 많은 돈을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EBS 정말 좋아요. 근데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국민 전체의 교양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도 저는 뭐 일방적으로 무조건 EBS만 물론 이번에 대처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판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해결. 그래서 공론화가 돼야 된다. 네, 저희 네. 입장은 그겁니다. 일단 개인들 계약서는 공개해야 돼. 왜 공개 안 합니까? 뭔가 떨떠름하니까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사들도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론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좀 참사가 덜 빚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독립 PD들이 이렇게 방송사하고 하는 건 꼭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돈도 돈이지만 자기가 찍은 그 영상이 많은 사람한테 접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 네. 가장 큰 보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악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진짜 완전히 갑질을 하는 네. 이런 행태는 정말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해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래도 지상파 3사의 외주작 비율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주를 남발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외주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외주를 아무튼 키우는 외주 제작사를 키우자는 애초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그래서 강제 외주 왜냐면 규모를 줄이고 외주를 줘라라는 식으로 해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아무튼 오늘 박종필 그 감독님 지금 장례위원 1차로 모집이 끝났고요. 지금도 계속 장례위원을 그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인도 들어갔죠? 네, 장례위원으로 토요일 날 이제 신청을 했고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장례식장에 가서 느낀 점, 제가 정말 썰렁할 때 토요일 밤에 갔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막 이렇게 어제 일요일 밤부터 이제 막 공연 같이 이렇게 영상제도 보고 추모제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토요일 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장애인 분들이 와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들이 와서 계시고 정말 이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외된 사람들 옆에서 계속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울컥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점에서는 정말 사회적 약자 우리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독립 PD 분들만큼의 영향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더더욱 물론 방송사들의 어려운 점이 있어도 더더욱 이 계약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박종필 감독님에 대해서 우리 박래군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있는데 그거 보다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박한성 PD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박종필 감독님.
그 박종필 감독님도 지금 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두 분은 EBS PD, 그분은 이제 지금 사고로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제 발인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박종필 감독님은 지금 장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장례위원으로 1인당 1만 원씩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걸어 주셔서 좀 가시는 분의 그 장례를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인권장으로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박종필 감독님에 대해서 박내군 그 아저씨가, 제가 맨날 박내군 아저씨라고 하는데, 박내군 아저씨가 쓰신 글이 이제 너무 소식을 늦게 알려서 늦게 갔더니 이미 너무 많이 말라도 너무 많이 말랐고, 뭐 노란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이제 황달기가 너무 심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랬대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박경석 그 장애인 이동권 연대 그 투쟁하시는 박경석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석이 형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제 박내군 선생님을 또 보면서 항상 이렇게 힘들어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늦게 알렸냐 그랬더니 세월호 분들이 미안해할까봐 그 아픈 거를 알리지 않았다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 내가 병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냐고, 미안해하고 마음 힘들어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 근데 굉장히 그동안 그 장애인 관련된 투쟁, 그 다음에 빈민 투쟁, 그리고 세월호 투쟁, 그러니까 세월호 이 모든 곳에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고, 그 옆에서 가장 그야말로 밀착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찍으셨던 분이잖아요. 그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사실상 같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무튼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장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모든 독립 PD들이 다 굉장히 그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독립 PD라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을 보면은 진짜 완전 멘붕이 너무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그래서 모두 다 힘내시라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특히 민원연이 이 독립 PD 분들에 대해서 힘내실 수 있게 그분들의 작품이나 그분들의 그 활동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보상받을 수 있게 우리가 꼭 신경 써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참 오늘 그렇게 슬픈 소식이 많이 있네요. 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 재밌는 보도로 한번. 이 채널 A가 또 사고 하나 요새 조용하던 채널 A가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공론화 그 절차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이 지금 우리 탈곡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민주적 수기 절차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의 어떤 중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그 업계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그리고 공직자를 배제하고 시민들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그거를 확정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런 과정 우리가 공론 절차, 수기 절차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왜냐면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동안 전문가들 그리고 관료들이 모든 정책 결정을 했더니 개판이라 이거예요. 예. 일방적이고 뭔가 어떤 공정성이나 정당함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론도 별로 좋지가 않고 자꾸 이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이 원전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금 아주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죠. 이 좁은 지역에 10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그래서 뭐 지금 27일 날 사실은 좀 큰 논란이 발생했어요. 이게 혼선을 빚었는데 쉽게 말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우린 100%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정권을 준 거예요. 청와대가. 근데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27일 날 우리는 찬반 결정 안 한다. 시민 배심원단도 구성 안 할래. 우리는 그냥 그동안 정부가 그동안 많이 꾸려왔던 여러 자문위원회처럼 우리는 권고 수준의 보고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벙 쪄버리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선 난리가 났죠. 벌써부터 엇박자다. 지금 출범한 지 5일밖에 안 된 게.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MBC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결정권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아마추어적인 모습만 노출했다며 차라리 논의를 국회로 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오락가락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고,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은 권고만 할 거라며 공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TV조선 하루 만에 이 공론화위원장이 나서 혼선이 빚어졌던 거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자라고 강조를 한 뒤에 나온 반응입니다. KBS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일 날 급하게 이 김지영 위원장과 청와대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논의를 한 결과 이게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수기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원래부터 공론화위원회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배심원단 이게 찬반을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뭔가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서 우리는 수기 절차, 공론 절차를 한다는 의미였는데 그게 좀 발표가 잘못된 것 같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근데 이미 늦었어요. 너무 논란이 커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비판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이 좀 있어요. 아무리 이제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처음으로 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섣부르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2차 회의 결과를. 왜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헷갈린 게 뭐냐면요. 이 공론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시민 배심원단이라는 게 있고 공론조사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공론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하다가 시민 배심원단은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꾸 저쪽 언론 쪽에서 공격하잖아요. 보수 언론하고 경제지하고 야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는 시민이 찬반을 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공론조사만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약간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적 수기 절차,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세계적으로 학계가 인정하는 공론조사는 뭐냐면 공론조사도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공론조사는 여론조사 방식이 들어가는 건데 굳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진 않지만 굉장히 치밀한 절차를 거쳐서 계속 표본을 줄여나가요. 지금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7만 명, 5만 명, 2만 명 계속 이 과학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표본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하냐면 찬반 의사를 결정을 해요. 공론조사로.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 그거 헷갈린 거지. 공론조사만 하면은 찬반 의견 안 나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나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권한을 대단히 축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공론조사든 시민 배심원단이든 공론화위원회가 하면은 그거를 100%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근데 이게 어떻게든 그 부분에서 이제 혼선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뭐 방송사들 MBC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제목에 무책임한 핑퐁 게임이다. 네, 정부하고 공론화위원회가 너무 민감하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를 공론화위원회하고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MBC, TV조선, MBN, KBS, SBS 다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8일 날, JTBC는 28일 날 보도가 없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안 잊고 와도 공론화위원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민단체도 전부 비판했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수기 절차라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익숙한 절차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낯설고 다들 처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과정과 시행착오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참에 일부 방송사들이 보도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이번 논란만 비판한 게 아니에요. 이때다 싶어서 공론화위원회 자체의 정당성과 탈핵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또 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보도가 우습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뭐 여러 개 보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서설이 길었기 때문에 딱 하나의 보도만 소개해 드릴 텐데 채널A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개판이는 공론회 그러니까 채널A가 이미 앞전에 보도를 했죠.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사고를 쳤다.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3개월 동안 하게 생겼는데 이 3개월 동안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니까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확대 광고를 중단했다 이거예요. 에너지의 미래, 원자력의 미래에 관련 소식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중립적으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이렇게 약속했지만 원자력 발전에 앞날을 두고 힘겨루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이 동안 신문, 잡지, TV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일단 광고를 중단하고 신문, 잡지 이런 데 다 중단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중단했는데 정부, 여당, 시민단체는 하지만 반대쪽 생각을 가진 분들은 홍보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탈핵 홍보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보도를 보고 있으면 되게 황당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수원이 광고를 중단했으니까 정부, 여당, 시민단체도 탈핵에 대한 요구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보도예요. 자, 이게 되게 황당한데 한수원이 하는 광고는 혈세가 투입되는 광고예요. 2016년 한 해에만 방송, 신문, 잡지 이런 거 통틀어서 한수원이 원전 확대를 위해서 집행한 광고비가 1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오늘 낸 단독 보도가 있는데 조선일보에만 7,500만 원의 광고를 집행했어요. 중앙일보 3,800만 원. 신문 다 합하면 어마어마해요. 방송에 원전 확대 광고가 나가요. 이거 아마 이제 중단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방송사에만 집행된 아까 100억 원 중에 방송사에만 43억 8천만 원. 근데 놀라운 건 지금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3월부터 6월까지 요 한 4개월의 기간 동안만 무려 36억 원을 이미 집행했어요. 방송 광고로. 어마어마하죠. 지난 1년에만 43억을 했는데 가장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36억? 왜 이렇게 한수원이 돈을 많이 썼을까?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뭘까? 자, 3월부터 탄핵 국면이었죠. 탄핵이 됐죠, 박근혜가. 5월 달에 정부가 바뀌었죠. 왜 이 기간에 거의 작년 1년 동안의 광고비와 맞먹는 돈을 이미 집행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 못 쓸 거 알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요구하니까 미리 다 쓴 거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자, 한수원은 무려 지금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이런 식으로 광고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를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시민단체가 무슨 정부 세금 받아서 활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들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수원이 광고 중단했으니까. 우리 일하지 말라. 네.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물론 정부 여당도 꼈어요. 공기업이 광고 중단했으니 공당도 그러니까 여당도 그 탈핵 홍보전 자기네 정책 홍보전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당은 자기네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고요.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정부는 세금을 쓰죠. 자, 근데 정부가 탈핵 홍보하는 거 보셨어요?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수원 지금 신문, 잡지 광고제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거의 7,500만 원, 이미 방송사에 올해 4개월만 36억 원.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이 정도의 광고는 하지도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건 언제 꺼내냐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숱한 언론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낼 때 반박할 때 나와요.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채널 A가 말하는 정부의 탈핵 홍보전은 다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왜곡 보도가 나올 때 그냥 반박하는 형식으로만 계속 대응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홍보전이야. 니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나와서 반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널 A가 심지어 이 보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 광고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탈원전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랑 아주 친한 여명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갖다 붙였는데 인터뷰가 뭐냐면은 여명철 총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한수원의 그런 광고는 그 일방적인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고 중단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공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견은 피력했어요. 이거를 붙이면서 이렇게 시민단체가 한수원에 압박을 넣었다. 그래서 광고를 중단했다 이거예요. 정말 제가 오랜만에 채널A에서 진짜 욕 나오는 보도 봤습니다. 오히려 컨설팅 해준 것 같은데. 그걸 허튼데 더 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보도.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동안 일방적인 홍보전을 펼친 건 한수원과 언론들이죠. 탈핵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채널A 같은 방송사들. 그동안 오히려 비전문가 하면서 계속 욕이나 했지. 언제 탈핵의 의미를 보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때나 지금이나 또 신고리 오류코기 그 허가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 기에는 문제 없으니까 10기 모아놔도 문제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올 때 침묵했던 방송사들이 이제 와서 뭐 탈핵에 대해서 자꾸 시민단체의 요구로 일방적이라고 합니까? 광고가 줄어들었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내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욕하고 있는데 거울을 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오랜만에 채널A가 참 작품 하나 쓰셨다. 네, 그래서 원래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어도 광고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한수원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광고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는 얼마인지 봐야겠는데 조선일보가 7,500만 원 한수원으로부터 광고 받았고 동아일보도 3,400원이나 받았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많겠죠. 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저 그렇게 조금밖에 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그 2014년 거? 이게 기준이 있는데 몇 년도야?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게 거의 기획기사 한 시리즈 낼 때 한 3,500만 원, 7,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10회만 해도 괜찮아. 한 6번짜리, 6개짜리 뭐 보도 이런 거. 요게 기간이 있네요. 그죠? 이 조선일보가 7,500만 원, 동아일보가 3,400만 원 받은 게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만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에는 36억 들어갔죠. 올해 초에만.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이 집중적으로 홍보전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100억 다 썼을 것 같아요. 네, 작년 1년 동안 100억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상반기에 다 썼을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한수원이 도대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보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진짜 문제는 만약에 이거를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다면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언론의 행태인데. 네,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돈 쓴 걸 비판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중단하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 돈 좀 받아먹겠다고 저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는. 트집 잡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시민단체한테 뭐라 그러냐고. 시민단체도 입 다물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한수원이 광고 끊었으니까 너네도 입 다물어 해요 지금. 시민단체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참 주말에 제 토요일날 저는 이제 또 시사회를 안 갔잖아요. 이거 하느라. 이 지금 보도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왜냐면은 공론화위원회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쓰긴 써야겠는데 짜증은 나고 그래서 저희 환경운동연합 또 양희원영 처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건 안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또 집에서 아무튼 이런 보도를 보면서 또 욕하면서 썼습니다. 아무튼 저는 솔직히 공론화위원회한테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너무 큰 실수를 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잡혔어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잘해야지. 잘해도 이 저들의 행태를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도 말이 많고 탈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담스럽겠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몇 명이 나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아니고 진짜 엄청난 거액에다가 국가의 거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을 지금 자신들이 어쩌다 보니 그런 위원이 돼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받는 스트레스가 만약에 저나 누군가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부담은 클 겁니다. 예. 부담 큰 거는 사실이고 이 위원회를 정말 서포트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 몇 명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대충 할 수 있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공론화위원회에 아주 많이, 왜냐하면 3달밖에 못하는 활동인데 지원을 하고 진짜 뭐 사무처장이든 뭐든 그 사무국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위원들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이곳이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 그래서, 부분을 그 지금 아마추어적 어쩌고 막 야당에서 비판하고 난리 났는데 그 모든 비판을 자초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고서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건 욕 먹어야 된다. MBC가 욕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이걸 제대로 비평하지 않은 진보 매체가 문제다. 네, JTBC 보도 안 했죠. 예. 경향, 한겨레 전부 다 굉장히 애매하게 처리했어요. 근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그냥 애매하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도를 넘어서서 이제 채널A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보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수 잡았다고. 거기에서 또 그렇게까지 나대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정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언론이 진짜 이 수기 과정에서 우리도 수기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자기가 선수로 뛰려고 좀 제발 하지 마라. 언론이. 자꾸 선수로 뛰어. 예. 그냥 나는 그냥 한수원에서 막 그동안 광고 좀 받았다. 나는 한수원이다. 이렇게.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예, 입장을 갖지 마시라.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비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 채널A처럼 이렇게 이상한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헷갈린 부분 있잖아요. 시민 배심원단과 공론조사가 뭔가 굉장히 권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두 개 다 똑같아요. 학계에서는 두 개 다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한 민주적인 절차일 뿐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실수를 했다는 점이 이런 게 보도로 나와야 돼요. 왜 이걸 내가 찾고 있어야 되냐고. 네. 이런 걸 보도해주면서 비판해야죠. 근데 비판은 그냥 일방적으로 막 야당의 비판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비판 받아야 되는 지점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이런 이상한 한손 광고 막 이런 보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나 되냔 말입니다 이게. 아무튼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이게 지금 이제 시작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아직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발족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그리고 뭐 자료 자체가 편향될 것이다. 제공하는 자료 자체가 MBC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거의 전쟁, 그러니까 정말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단은 우리 보수 매체들의 그야말로 황당한 짓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진보 매체들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그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수기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말하면 독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막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론이 알려줘야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탈핵 이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뭐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겠냐고. 여태까지 배워온 세월이 있는데 핵은 좋은 것이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마치 민주주의도 한꺼번에 이렇게 도입해서 확 하면 어려운 것처럼 이 수기라는 게 말이 좋아서 수기지 사실은 저는 누가 양쪽이 어디든 그런 말을 할 것 같은데요. 결론 내려놓고 수기하면 뭐하냐 이런 말은 어디서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역으로 말해서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맨날 회의는 대충 하고 자 이제 말 끝났으니 표결합시다. 그러고 맨날 표결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말도 안 되는 종편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어요. 그런 식의 수기는 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너 한마디 떠들어. 잠깐 떠든 다음에 표결합시다. 이건 또 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핵도 핵이지만은 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굉장히 돼요. 많이 네, 배우고 배워야 돼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언론에서 그냥 몰아쳐가지고 무식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자, 신문 모니터는 배나연 활동가가 보고서를 2개 냈어요. 금요일 날. 근데 하나는 전방이어서 전방은 이미 화제가 다 됐고 그 전방 회장님 울며 불며 보도했는데 이미 전방은 그 이전부터 최저임금 이전부터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울기는 그때 울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우시든지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페이스북 제 친구들 보면은 진짜 가증스럽다라는 식의 악어의 눈물이죠. 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진짜 엄청 분해하면서 조윤선 장관의 집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엄청 분해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아니죠. 그런 의견들이 이게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조중동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뻔하죠. 딱 블랙리스트가 이제 그 이 판결 이후에 뭐가 나왔을까요? 노무현 때도 노무현 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다. 네. 김대중 때도. 이것도 되게 오래된 프레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리스트가 적발되지 않았을 뿐 니네도 다 해놓고 왜 이거를 트집 잡아라고 이제 증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린 증거가 있거든. 우린 증거가 있거든. 일단은 이거를 근데 기사 속에서 슬쩍 언급한 게 아니고 사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인데 사설 제목이 문화예술 지원에 권력 개입 여기서 끝나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니네 다 했어. 이제 요번에 끝내자 이런 웃기는 제목.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논리학적으로는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 개입은 늘 논란이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좌파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급증했다. 그때는 리스트가 적발되지 않았고 특정 성향에 더 주라고 간섭했다면 이번은 리스트가 드러났고 특정 성향 예술인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게 다르다. 본질은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 명예훼손인데. 네. 그러니까요. 사자 명예훼손. 네. 더 주라고 만약에 이거를 100배 양보해서 다 인정해도요. 더 주라고 하는 것과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그게? 완전히 달라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왜냐면은 이게 좌파라는 것이 아니고 좌파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도요. 뭐 지역 언론을 지원한다거나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소외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 독립PD 이런 거 지원해야 되잖아요. 국비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을 문화예술 예를 독립영화를 지원한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좌파니까 그들을 지원했으니 너희들은 화이트리스트다 이렇게 우기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좌파병이죠, 이것도. 예,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독갱객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가증스러워. 너무나 중립적인 척하면서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화이트리스트 이 주장하는 건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그 동안에 이런 물타기성 주장과 칼럼을 계속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동안의 내용들을 이제 나은 씨가 쪽쪽쪽 뽑아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프레임. 예, 태평로에 그 조선일보 태평로에 2016년 11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 개입은
적은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있었다. 그때는 특정 세력에 더 주라고 간섭했다면 현 정부에선 특정 세력을 빼라고 했다는 게 다르다. 똑같죠. 똑같은 말. 똑같죠. 이게 작년 11월이니까 한창 국정농단 증거들이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주장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올 1월 8일 사설에서는 조선일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 개입은 이 정권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친정권 예술인들을 집중 지원했다. 회원수가 예총의 10분의 1에 불과한 민예총 지원 예산이 예총보다 많았던 적도 있다. 지금도 야당이 단체장을 맡은 지자체에선 각종 사업들이 친야, 성향,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와. 우리는 데스크에서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데스크에서라는 그 1월 26일 그 칼럼에서는요. 뭐라고 또 했냐면 블랙리스트 사태를 마치 처음 보는 듯 핏대 올리는 야권 인사들에게선 기이한 위선이 느껴진다. 10년 전 자신들이 문화계에 버려놓았던 코드 인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문화예술의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돈 더 많이 주는 게 뭐. 그다음에 서지문의 좋은 거 아니야? 뉴스로 책 읽기는 노무현 정부 때는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좌파 성향 예술가들을 무조건 지원하도록 했다고 들었다. 라고 들었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재밌는 분들이야 정말. 정권은 다 비슷했다라고 물타기하는 거는 동아와 중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결론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무튼 조선일보가 제일 세고 조선일보는 아주 총출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했네요. 자,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편향 지원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화이트리스트를 자꾸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무조건 좌파래 그리고. 네. 아니 그때 그리고 피해 입었다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돈 리스트도 없고.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데. 네, 우리에겐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리스트가 있어. 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일은 아마 우리 부녀회장님이 오시겠지요. 내일은 좀 더 재미있게 확실히 부녀회장이 없으니까 이런 게 없어지니까 뭔가 더 그 소리가 되게 힘을 주거든요. 마치 기합 소리처럼. 기합 소리가 힘을 내게 하는 것처럼 나은 씨의 그 웃음소리가 약간 웃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확실히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처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